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는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과거의 전통적 연대는 사라진 반면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짓는 새로운 연대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독합니다. 과거 효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가족 간의 연대도 사라지고 마을 공동체도 약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각자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분업의 기초 위에서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현대사회의 연대가 우리 사회에는 아직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개인은 고독합니다.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압박이나 고독감에 시달려도 이를 제대로 호소하고 체계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BS 화쟁토론 오늘은 21세기 한국의 우울증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우울증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하는 주제의 토론에 참석하시는 전문가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성 정신과 전문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창수 고려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사회의 우울증 어느 정도인지 한창수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외국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좀 심각한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한창수 교수님은 지난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안산에서 생존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이 무슨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네, 뭐 스트레스 증후군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적으로 아주 유명해졌던 분인데요. 특히 우울증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우울증 정도를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 게 차이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전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정신건강 실태를 계속 조사해 오고 있었고요. 네. 특히 세월호 사건 같은 큰 일이 있고 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파악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저도 그걸 돕고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우울증이라는 게 정말 죽을 정도까지 심한 우울증, 이제 우울 장애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대개 한 5%에서 한 10% 정도. 네. 지난 2년간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 즉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 만나고 약을 처방해서 먹어야 될 정도의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대개 한 6%에서 7% 사이로 통계가 잡힙니다. 네. 그건 이제 외국도 비슷한데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우울증이 그냥 가슴에 꽉 차 있는 정도, 즉 우울 증상이 차 있는 분들을 계산을 해보면 거의 20%에서 30%까지. 예.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아이들 포함해서 거의 3명 중에 1명은 우울 증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그 중앙자살예방센터라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그 센터장도 맡고 있는데, 이 자기 스스로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도 아주 상당수의 원인이 우울증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굳이 약 먹는 우울증까지 안 오더라도 우울 증상만 가지고 있다가도 본인의 그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우울 증상이 있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온 사회가, 가족뿐이 아니라 온 사회가 주의 깊게 보고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나 요새는 노인들 인구가 많아지면서요, 어르신들의 그 자살과 우울증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조금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이 굉장히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도 그 우울증 그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요. 지금
그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기관들도 굉장히 지금 깜짝 놀라서 굉장히 좀 집중해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겠다라고 지금 그 앞다퉈서 각종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우리나라의 그 어르신들, 그들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에 대해서 효를 해야 된다 하는 거를 배우면서 자랐는데 이제 막상 자식을 가지고 젊은 세대를 대하면 젊은 세대는 옛날에 비해서 그런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는 개념이 전혀 없이 많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에서 오는 고독감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이문성 원장님, 이런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것이 치유로 연결돼야 된다고 전반적으로 한번 그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그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양상에 많은 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은 뭐 그 퍼센테이지 자체는 큰 변화 차이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이게 나타나느냐 하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전에는 며느리가 화병이 나지만 요새는 그 시부모님이라든지 그 부모님 이런 어떤 이 청소년들을 둔 이제 부모님들이 또 화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과 다르게 또 변화되는 그 가치관이 자기가 충돌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이런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동양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우울 증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마음 약한 걸로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 혼자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울 증상은 굉장히 많고 심지어 병원에 입원한 내과나 외과에 입원한 분들은 거의 50% 이상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실제 우울 증상과 우울증을 치료받는 비율은 13%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회복되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이 강한 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우울증 때문에 뭐 당뇨병이나 심장병 같은 게 더 악화되는 분들도 많은 게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 한창수 고려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우울증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정식 의료기관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 빈도가 약하다라고 네.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신건강의학에 대한 태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질환을 가진 환자라기보다는 정신건강이죠, 그야말로. 당뇨나 무슨 폐질환이나 이런 것처럼 이 순환기 계통의 질환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질환을 갖고 있어서 네. 의사를 찾는다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예. 정신건강의학 관련해 가지고 의사를 찾는다 그러면은 이거에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될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그 우울증 치료가 더뎌지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과에 오기 힘들어하고 와서도 굉장히 힘들게 이제 고민하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마음의 문제다, 우울증이. 그러니까 마음의 의지가 약하다든지 마음만 잘 먹으면 되지 뭐 병원에까지 가느냐 치료받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실은 그 정신과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 이제 그 정신 치료가 이제 굉장히 이 조화를 이루어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 대부분이 보면은 난 약 먹기 싫다든지 어떤 이거는 내가 마음의 문제지 의지의 문제지 그래서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비유를 하자면은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라는 깊은 어떤 바다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당장에 이 물에서 끄집어내 주는 게 우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수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힘이 지쳐서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일단 끄집어내는 게 약물 치료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울증이 걸리면은 우리 마음만 우울증이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몸도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 걸렸을 때 그 마음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고 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몸의 이 우울증이 이제 몸에 오는 우울증은 약으로 고치고 마음에 오는 우울증은 정신치료라든지 말로 대화를 통해서 하는 이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 병원에 와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낙인이라고 해서 사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울해지거나 불안증이 있거나 화병이 있으면 그냥 동네에 있는 사찰에 가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속인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던 게 우리나라 민족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저한테 다니시는 분들만 해도 스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네. 뭐 다들 뭐 간단한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우울증이 있을 때 치료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신도들도 가서 치료받으라고 하는데 정작 일반 분들은 아유 내 거기 가면 괜히 100년 전 생각이죠. 미쳤다는 얘기 들을까 봐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보험도 안 들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법이 좀 바뀌어서 아직 제한이 좀 있습니다만 일반 생명보험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다시 들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정신건강의학과는 미친 사람들만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옛날 생각이다. 그렇죠. 예, 네. 혈압약 먹듯이 가서 약도 먹고 상담도 하고 그러는 게 건강하고 현명한 생각이다. 이 네. 생각을 좀 하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독일에서 나온 영화죠. 글루미 선데이라고. 그 영화를 보면은 나치 시대 때 이상하게 그 노래만 들으면은 사람들이 우울해져 가지고 바로 또 자살하고 그게 아주 유행처럼 번졌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많은 시사를 줬거든요. 그게 한편으로는 그 사회 체제 억압적이면서도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가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집단에 대한 이 분노를 계속 일으키게 하고 그런 선동을 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그 분노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역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맞습니다. 자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 분위기로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동물학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귀가 좀 팔랑귀적인 성격을 좀 가진 것 같다고. 네. 이게 힘든 일을 겪고 고생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거를 잘 다스려서 마치 스님들 돌을 닦듯이 외상후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보다 또 성장된 인간으로서 이제 행동을 하고 너그러워지고 마음을 이제 성장시키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근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렇게 분노와 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노와 화를 사회 분위기가 이거를 다스리고 서로 챙겨주고 건강하게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제일 쉬운, 그거보다 훨씬 쉬운 건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네. 이게 네. 정신분석적으로 이제 투사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네. 제일 쉽거든요. 그게 이건 내 네. 탓이 아니고 저 인간 때문이야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탓을 하면
분노밖에 안 되니까요. 그건 마치 예전에 무슨 인민혁명이 있을 때 죽창을 들고 어떤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고 또 뭐 현대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네. 그게 인간 마음의 성장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 이제 방금 한창수 교수님이 투사, 영어로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죠. 네, 환등기가 병상을 쏘듯이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하는 그 투사 현상이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사실은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면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닌데, 저는 한창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주 재밌었던 게 스님, 신부님 이런 분들은 또 사회적인 역할이 다른 분들의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도 또한 이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어떤 분들이 정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감기 걸리면은 의사도 병원 가가지고 그럼 정신과 감기하고. 의사들도요. 예. 그 100% 모든 정신과 의사 그러진 않지만 나이 먹어서도 계속 자기 선생님들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상담받고 자기 속마음을 분석하고 이러는 의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저 유명한 제 친구도 아주 유명한 저 우리나라 외과 전문의가 있는데 뭐 이 친구도 저 몸에 상처 나면은 다른 동료 의사한테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습니다. 외과 전문의라고 자기 상처를 자기가 치료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우울 증상을 조사를 했더니 제일 흔한 게 우울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제일 흔한 증상이요, 피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그 다음으로 흔한 증상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불면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우울증이 아니고 그냥 피곤한 거야. 나는 우울증이 아니고 그냥 불면증이야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알고 보면 그 원인이 우울증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런 그렇군요. 경우에 이제 정신과에서는 이제 그 영어로 표현할 때 마스키트 디프레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을 하자면 가면을 썼거나 복면을 한 우울증. 그러니까 사실은 우울증은 가면이나 복면 뒤에 숨어 있고 겉으로는 우울증이 안 나타나는 그래 가려진 숨겨진 우울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신과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물학적으로는요, 우울증을 일으키는 뭐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호르몬이 우리 통증을 다스리거나 몸 아플 때 그 감정과 연결되는 통로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어머니들이 옛날에 난 내 자식이 막 고생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 했던 게 그냥 우울증만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통증을 실제로 일으키는 거니까. 네네네. 아까 한창수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투사, 프로젝션의 경향이 참 크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젝션을 벗어나는 거, 그 네. 길이 사회적인 전체적인 우울증 치료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누군가를 욕하고, 사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누구 탓을 하고 하는 거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건 내 탓은 아니고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욕하기는 쉽거든요. 왜 형제간에 싸울 때도 이 잘못이 내 형 때문이야라고 한 몰아붙이기는 정말 쉬우니까요. 근데 잘못이라는 게 항상 50대 50인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쪽의 문제는 좀 욕하고, 근데 이 세월이 지나면 욕하던 사람이 또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항상 그렇죠. 보면. 그래서 네. 사회 문화 자체가 이거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바라는 게 뭐냐. 상대방을 억지제이션, 누구를 비난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을 없애거나 이겨버리는 게 목적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치건 사회건 간의 목적 자체가 우리 같이 잘 사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를 좀 부각시키면서 그걸 위해서 뭐를 할 거냐라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원래 가지고 계시는 대의 명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꾸 부각하는 누군가가 그게 국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자꾸 부각을 해서 자꾸 남의 탓을 하고 누가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그 예. 투사 문제는 개인 내 심리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네. 투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 보면은 내 속에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데 투사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프로젝트, 옛날에 그 영사기 이렇게 하면 저쪽 벽에다 가는데 그게 이 기계 안에 있던 그 어떤 슬라이드를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게 투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욕하고 막 욕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새 미투 운동 벌어지면서 음. 성희롱한 남자들을 막 욕하잖아요, 국민들이. 네. 근데 그거 욕하는 남자들 중엔 지 속에도 자기는 못 해봤지만 그런 네. 마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쪽으로 투사해 놓고 저런 나쁜 놈 네. 하는 게 그런 게 투사인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사실은 그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그렇게 혐오하고 하는 그게 바로 나다. 내 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또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보면은 그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고 찾을 수도 없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탐구하고 하다 보면은 바로 내가 바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 해가지고 남을 덜 미워하게 되고 남과의 어떤 대인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원만해지게 되고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고 하는 게 그 투사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요새 미국에서도 트럼프 디레인지먼트 신드롬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또 디레인지먼트 다들 아시지만은 저 놈은 나쁜 놈이야라고 여러 가지로 상정을 해놓고 모든 게 트럼프 때문이야라고 하는 그런 증후군인데 물론 집에 이제 하수구가 망가져도 트럼프 때문인 걸로. 네, 하는, 그게 바로 네, 디레인지먼트 네, 신드롬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제 그런 욕을 들을 만한 점도 있죠. 이 유명한 미국의 이 방송 해설가들도 얘기하기를 트럼프는 적어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위상을 약화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특히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도 전 세계에서 지금 트럼프 욕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는데 자유세계가 미국의 지도적인 역할로 인해서 자유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단결해가지고 세계의 안정을 가져왔는데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EU를 보고 당신들은 미국의 적이다 그러고 또 미국에서 당연히 자유세계를 방어해주는 전사 역할을 할 줄 알았던 트럼프가 푸틴에게는 아주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이 지금 굉장히 상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나 세계에서 트럼프 디레인지먼트 신드롬이 일어나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에 뭐 잘못되면 전부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이제 당연히 일치하지 않지만은 지나간 얘기로 그 세월호 때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빠른 시기에 정부에서 우리 저 한창수 교수님 같은 분을 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입니까? 네,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그 우울증 치료를 대처하게 한 거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치료를 하시고 여러 가지 진단하시고 하는 데서 좀 혼자 하시거나 전체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해서 있었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사회적인 재난에 의한 사실 사회적인 우울증 상태였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TV를 본 사람들조차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을 하던 시기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우울증에 걸린 개인들이야 상담을 하던 아니면 약을 처방하던 그 증상을 이겨내게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우울증이라는 게 사회적인 문제로 일어난 거라면 이건 정신과 의사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그 페리호가 가라앉아서 한 2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그
그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네. 그 일 이후에 홍콩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을 빨리 하고 그러니까 비리와 관련이 있는 거여서 비리 문제 척결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분들에 대해서 보상과 재발 방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었다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의학적 치료도 병행을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제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는 데서 이제 계속 의구심들이 몇 번 제기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100% 해소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 해결되지 않은 의구심을 이제 일부 침소봉대라고까지는 몰라도 예. 그것들을 이제 계속 확대해서 아예 못 믿을 정부로 몰아붙이면서 이게 국민들이 다 이렇게 마음들이 굉장히 그 분노에 가득 차게 만들었던 것도 또 다른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살아남은 학생들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 예, 다행히 참 잘 다행이다. 살고 있고 오히려 그 중에는 뭐 소방관, 간호사가 돼서 일을 하고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잘할 수 있게 북돋아주는 사회로 조금 더 거듭나야지 마치 그냥 중학생들이나 청소년기에 누구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고 그냥 짓밟는 게 당연한 걸로 하던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이제 많이 벗어나곤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거기서 성장해야 되어가는 과제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BBS 라디오와 TV 통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우울증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불교적 관점하고 우울증하고 연관되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그 우울증을 또 불교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조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깨달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중도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중도인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오늘 이 토론 프로그램의 이제 제목의 이제 화쟁도 이제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씀 많이들 하셨지만 어떤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 우울증에 있어 가지고 개인적인 측면으로만 이제 한정해 가지고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의 중에 그 나라고 하는 거, 에고라고 하고 자아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떤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아상, 아집,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불교에서 그러면은 그 스님들께서 이제 많은 이들 말씀하시는 게 나를 내려놔라, 그 집착을 버려라. 이렇게 뭐 하는 게 이제 깨달음에 가는 거라고 본다면은 근데 사실은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자기의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게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착한 사람이야 또는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그 한쪽에 이렇게 집착하다가 보면은 사실은 그것도 집착이고 아상의 집착이고 더 나아가면은 거꾸로 암안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으로만 가지게 되는 어떤 자아상, 자아 집착 그런 것을 이제 못하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교에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주인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공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인공 그러면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불성, 자성, 본성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마음속 주인공이 그렇게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붙들어 가가지고 그걸로 못 가. 넌 그렇게 하면은 너무 그쪽으로만 가면 안 돼. 그래 가운데로 와. 이 중도를 이제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걸 아무리 이제 잘 마음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했어 부처님께서만 이제 슬픔을 한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는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만 가려고. 그러면 계속 하게 하면 안 되니까 딱 붙잡아서 주저앉히는 게 우울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울증의 깊은 어떤 의미를 체득을 하면은 내가 너무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했지만 사실은 내가 아상의 아집에 빠져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나를 내려놓고 기존의 자아를 희생하고 버리고 다시 이제 어떤 그 큰 어떤 마음에서 이 마음을 접하고 본성을 접하고 본성을 회복해서 하게 되면 새로운 자아가 되면은 그 우울증에서도 회복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깊게는 깨달음에 가는 길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현상학적으로는 사실은 우울한 상태가 그 부처님이 그 고난 속에서 곡기를 끊고 한참 동안 그 생과 사를 고민하시던 그 시기나 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곡기를 끊고 뭔가를 고민하던 그 시기가 현상학적으로는 사실은 우울증 시기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신과 의사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내려놓는 시기를 지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또는 또 부처님 같은 경우는 결국 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활동을 시작을 하셨다고 정신과 의사들은 해석을 하는데요.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진화 심리학을 하는 분들도 우울한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도움이 될 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우울한 게 계속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단계가 되면 그건 본인뿐 아니라 타인들한테도 가족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우울증을 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네네.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게 거의 모든 것을 이루어오던 그런 일종의 큰 지탱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이 전체를 묶어주는 끈 역할도 했었는데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급속하게 와해되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이 독신 가구가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전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엮어주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잘 아시지만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은 특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어서 거기서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하면은 아주 집단적인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요새 SNS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다양한 대화를 하고 다양한 정보를 서로 얻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거, 나랑 의견 같은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하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네. 저 어릴 적만 해도 한 동네에 부잣집 자식도 있고 없는 집 자손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아주 꼬마애도 다 같이 어울려서 골목에서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끼리 그 중에서도 정치적인 견해가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뭐 SNS,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얘기들을 하죠. 나머지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네. 같이 있어도 외로운 사회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게 우울증의 아주 큰 원인이고요. 심지어 그 노인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이 외로움이라는 연구 논문들도 지금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심지어는 그 높은 직급의 장관님 중에도 고독부 장관이라는 것도 생겼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고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큰 대가족 제도가 붕괴된다. 이거는 붕괴되어 가야지 되는 어떤 큰 흐름이다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당연히 어떤 집단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균형이 잡혀져야 되는데 우리 기존의 이제 한국 사회는 집단성이 너무 강하고 서양에서는 너무 개인성이 강했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다 옳고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서양의 어떤 문명이 들어오면서 너무 서양화가 너무 급하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사실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직 그런 과정에 이제 제대로 그런 게 이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큰 가족 집단 공동체에서 이제 의지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인간적인 층을 느끼는 이런 거가 박탈당하고 또 혼자 한다고 해서도 또 혼자로서의 어떤 행복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이런 어떤 과도기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이제 어떤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오기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사실 고독과 외로움을 다르게 본다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은 말 그대로 어떤 우울증에 가까운 외로움이고 고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거에 어떤 성현들이 광야에 나가서 혼자 있으면서 이 사실은 깊게 이제 어떤 깊은 사고를 하거나 깊은 어떤 깨달음에 갈 때는 혼자였거든요. 혼자고 고독한 부처님께서 깨달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광야라고 하고 하여튼 그런 게 또 필요한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양쪽이 다 필요한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만 또 우리 사회로 돌아와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오는 어떤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네, 에밀 듀르카임이라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있죠. 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에서의 이 미케닉 솔리더리티, 기계적 연대와 오가닉 솔리더리티를 구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오는 그 중간 지점에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미케닉 솔리더리티라는 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공동체라든가 가족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지탱받던 것이 혈연, 지연 등등에 의해서 생겼던 연대가 현대 사회로 오면서 오가닉 솔리더리티라는 건 뭐냐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일을 통하였으나 또는 이런 사회적인 질서를 공동으로 형성함으로써 갖는 연대. 결국은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한다든가 법 질서를 지킨다든가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연대감이거든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사회적인 존재감을 느끼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회적인 저질러만 놓고 사회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것을 이 아노미라고 하는데 또 바로 이 듀르카임이 자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자살, 이타적인 자살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아노미적 자살이다. 그래서 이 아노미 말하자면 규범이 없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자살.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때 그냥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렇죠. 그게 말하자면은 이 현대 사회에서 갖게 되는 이 유기적 연대를 상실했을 때, 그때 이제 생기는 바로 그 자살인데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 우울증과 자살이라는 거를 특히 우리나라는 이 아노미적 자살이 많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회학자들이 그거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렇죠. 지금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요새 청년들이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사회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뭐 취업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해방 전후에 6.25 전후에 그 힘들었을 때는 어땠냐? 사실은 꼭 그때보다 지금이 더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사회적인 가치, 추구해야 될 가치가 이제 뭐 딱히 없는 거예요. 믿고 따를 만한 사회적인 뭐 규율, 무슨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선 이런 것들도 딱히 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냥 요새 나오는 행복의 조건에 대한 논문들은 그렇습니다. 개인주의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행복하다더라.
근데 그것은 서양에서 그 논문이 나올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살되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그 연구가 해석이 될 때는 당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조건이 그게 안 되는 젊은이들은 아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네. 그래서 아노미적인 네. 자살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경쟁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인생의 전반기,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는 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자신의 어떤 성장하고 WHO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자기 일을 갖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이러는 이제 보통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인생의 전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가 하기 싫어도 이 어떤 사회에서의 자기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뭐 어떤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또 있는 반면에 또 너무나 이제 어떤 그런 부모님이라든지 사회가 어떤 한 획일화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진짜 맞지 않는 이 강요를 하게 될 때는 또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자유롭게 한다든지 무조건 경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가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경쟁, 어느 정도의 어떤 이루어내야 할 어떤 과제는 분명히 이제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되 그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모님이라든지 이 사회에서 이제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우울증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까지 정말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간단하지 않은 복잡한 문제를 5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말씀해 주신 두 분 선생님, 한창수 고려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과 이문성 정신과 전문의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앞으로도 심층적으로 토론하여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그리고 그보다도 더 심각한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의 오명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회적 우울증과 또 이로 인한 자살에 대해서 방어하고 방지하고 그리고 이런 부작용들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